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희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론 문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이번 시험이 쉬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략론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꽤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이번 시험을 이제 뭐 한 문제씩 풀 때 보시겠습니다만, 기본서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문제 유형들이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신경을 쓰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던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자주 보던 문제는 아니에요. 매번 반복적으로 나온다든가.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2020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일단은 가장 최근의 시점에. 그 이전에는 18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제 유형은 독특할 정도로 워딩을 바꿉니다. 1번.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거. 왜?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대응 행동들, 저희 기업 입장 또는 매장 입장에서의 이걸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도식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2번. 서비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재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오탈자네요. 죄송해요. 미리 검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되다가 이렇게 읽으니까 확인이 되네요. 재인식이에요. 다시 이를 써야죠. 그죠? 하지만 내용은 맞아요. 3번. 기업에서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이들이 고객 행동에 대응해야 될 행동들, 이것들을 그려놓은 거니까요. 4번. 미처 공유되지 못한 서비스 비전의 개발을 위함이다. 미처 공유되지 못했던 걸 청사진을 그림으로써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된 서비스 비전의 개발을 위해서라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 4번 보기의 내용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기도 합니다. 공유되지 못한, 공유된, 원래 이 정답이죠. 5번. 개발하려는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청사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 유형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복될 때마다 오답이 하나로 고정되고 있는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의 소리 VOC의 성공을 위해 충족해야 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딩을 바꿔요. 이것도 앞에 문제와 동일하게 워딩을 바꾸는데, 이 문제는 뭐 암기를 기반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얘는 조금은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이 워딩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표기로 인해서 내용 전체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어요. 1번.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으로 분류합니다. 맞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왜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죠. 2번.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서비스 혁신에 도움을 주는 VOC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구축합니다. VOC는 현장에서 꼭 보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매장을 바라볼 때 또는 우리 기업을 바라볼 때 마치 미스테리 쇼퍼로 저희가 계약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보상받았을 때의 관점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4번.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수명과 주기에 걸쳐 VOC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맞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되고. 5번. 고객의 건의, 신고, 불만 등은 접수 즉시 기록화돼. 여기까지 맞죠. 문의, 칭찬 등의 내용은 기록 없이 단순 응대로 대처합니다. 왜요?
수줍어서요? 칭찬해 주는 게 수줍어서 그러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칭찬 그리고 문의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즉시 기록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왜 칭찬 들은 걸 가지고 즉시 기록해서 이걸 뭐 전국에 있는 매장 또는 전 체인점에 우수 사례로 공유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건 객관적으로도 그냥 구별이 가능하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MOT 사이클 차트 분석 단계 중,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플로우 차트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고요. 아주 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8년도쯤이 맞는 것 같아요. 18년도, 19년도 넘어올 때 내내 이제 이 5단계를 쭉 보기에다 다 써주고 이거 순서 배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 지금까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남아 있는 건 대표적으로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 정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 플로우 차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하나를 가리든가 하나를 괄호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5개 보기를 다 괄호로 만들어서 가나 다라마 이렇게 놓고 뭐 가는 뭡니다. 나는 뭡니다.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괄호가 5개가 나오면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볼 거고요. 분명하게. 아니면 뭐 올바른 걸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만 괄호를 쳤을 때는 뭐 전형적으로 알맞은 것, 올바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1단계 접점의 진단 이걸 저희가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접점 설계, 이거 유닛 설계, 쉽게 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자는 거죠. 접점 상태에서 큰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세 번째 단계가 사이클을 세분화 시키셔야 돼요. 왜? 덩어리를 만든 거니까 여기서 세분화 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T 차트가 나와요. T 차트는 뭐 마이너스 MOT에서 개선점을 가지고 플러스 MOT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T 차트가 나올 때 꼭 나오는 단어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그래서 고객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얘가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T 차트가 나온 다음에 맨 오른쪽 또는 맨 왼쪽에 있던 플러스 MOT로 구체적인 표준안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관점이 나오는 게 총 MOT 사이클 차트 분석의 5단계였거든요. 5단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과 동일하게 문제가 나왔던 건 2020년도 4월 달이에요. 근데 나머지 건 유사 유형 문제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쉽게 얘기해서 4단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괄호가 만들어졌든가 아니면 5단계를 다 괄호로 했던가 이런 식의 문제 변형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다음 문제. 다음 중 수합 분석과 자 수합 분석은 제가 수업할 때 아예 그냥 토익 공식처럼 알려드리거든요. 공식처럼. 그래서 틀릴 가능성은 뭐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 위협 요인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 외부 위협이랍니다. 그 외부 위협이라는 건 우리 기업 바깥의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바깥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우리한테 좀 좋지 않은 쉽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정부 규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빡세져요. 그러면 저희가 뭐 물건을 팔고 또는 뭐 원자재를 수급받고 이런 관점에서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보면 그죠? 지금 바깥에서 보시면 전쟁, 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이건 위협이죠. 위협 분명하게. 그래서 이건 1번 설명이 맞아요. 가장 적절한 거. 경제 호황. 경제 호황은 뭐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건 외부 기회죠. 신규 시장의 발견. 신규 시장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기회예요. 기회. 낮은 연구 개발비. R&D 비용을 뭐 아주 너무 낮게 잡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이건 낮은
낮은 이래. 내부 약점 요인이죠. 내부 약점이죠. 약점. 자사의 높은 이직률. 한번 뽑아놓으면 냅다 그냥 도망가요. 이것도 약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암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외부 위험 요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어떤 의미냐, 이 정도만 구별하시면 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2장으로 가네요. 바로 앞에 거 수학도 2장이었습니다만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 요건 중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뭘까요? 라는 거고요. 처음에 시험 보시고 나서 정답을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저도 이 문제는 틀렸어요. 이거 보기 내용을 오판을 해서 공략하려는 세분 시장의 구성원들이 TV를 많이 보고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면,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특히나 TV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공략하기가 쉽지만,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만약 TV도 전혀 안 보고 신문도 구독하지 않는다면 뭔가 전파될 수 있는 매개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세분 시장은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막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갖고 고객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좋다라는 걸 고객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은 고객한테 닿지가 않네 이런 의미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왜? TV도 안 보고 신문도 구독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접근 가능성이라는 걸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 힌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접근 가능성에서는요, 이 특히나 대중매체 얘기가 꼭 튀어나옵니다. 대중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꼭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특정 미디어, 대중매체 이런 거 갖고 힌트를 얻으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셨습니다. 유형이었습니다. 이셨습니다는 사물 존칭이죠. 문제였습니다. 처음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요 근래 3년 동안 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4, 5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예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4P, 저렇게 4P라고 쓰여지는 건 뒤에 S자는 아시겠지만 P자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고요. 4P라고 하면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 제품 만들었으니까 프라이스,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까지 결정했다면 플레이스, 유통을 결정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결정이 됐다면 새 제품이 나온 거니까 프로모션, 판촉해야겠습니다. 이 관점인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점포의 입지, 수송, 보관, 재고, 경로 등에 대해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점포랍니다. 점포. 일단 뭐 저희가 점포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네 가지, 이 P자가 나오는 네 가지 마케팅 믹스 중에 대표적인 건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유통에 대한 거예요. 유통.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두 글자를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기 쉬운 건 수송과 보관이죠. 이게 유통 경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유통 경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문을 가지고 예시문이 아니라 하부 요소죠. 하부 요소를 가지고 명칭을 물어봤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도 동일 유형은 2020년도 11월 달이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유형이고요. 그 이전에는 2018년도 9월 달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던 기출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최근의 문제 유형은 명칭을 제시해주고 하부 요소 중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찾는 문제가 꽤나 자주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 아마 현대적 마케팅 믹스 그래서 8P가 나올 거예요. 퍼포먼스까지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의 꼼수는 퍼포먼스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얘는 나오지가 않는지 아직까지. 퍼포먼스는 정답이었던 적도 없고요. 퍼포먼스 하부 요소를 물어봤던 문제도 최근래 3년뿐만 아니라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특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퍼포먼스가 나오길 바래서 그래요. 그럼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테니까요. 자, 다음 문제. 서비스 패러독스. 자, 패러독스라는 건 이제 공업화
라는 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객 만족, 당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는 게 되면 불만족이라는 수치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준비가 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같이 상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설인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 발생 원인 중 여기 발생 원인은 5가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기술의 복잡화. 자, 기술의 복잡화입니다.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복잡화. 자, 1번.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여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답니다. 자, 이걸 저희가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 이렇게 부르죠. 2번. 인력 확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충분한 교육 훈련 없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최근 문제 스타일은 이게 오답으로 나왔던 문제가 굉장히 많죠. 뭐 충성 고객 확보의 악순환 이래가지고. 3번.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경직되는 위험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서비스의 동질화라고 저희가 불러요. 서비스의 동질화. 손쉽게 인근 업소에서 수리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고객이 멀리까지 가서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박정민 강사,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에 전파사가 다 있었어요. 전파사. 근데 요즘 MZ세대 분들은 이 전파사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네에 있는 그 전파사에 가져가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그 사장님이 다 뜯어서 다 고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최근에는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집적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작고 정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나 뜯어서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걸 기술의 복잡화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5번. 종업원의 자유재량이나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인간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서비스 빈곤이라는 인식을 낳습니다. 저희가 이걸 서비스의 표준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를 전부 다 제시해주고 이 중에 기술의 복잡화가 뭡니까? 이렇게 하부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3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번 회차에 다시 출제가 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실패. 유일하게 서비스 실패의 기본 내용은 전략론을 통틀어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자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그건 전혀 어디서 나올지 모를 때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저도 수업할 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CS 리더스에서는 학자 문제가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지금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거라면 선생님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건 포기해야겠죠, 분명하게. 근데 알고 있다면, 분명히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다면 이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이 문제가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나왔다가 동일하게 나왔던 이 보기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다른 학자들의 정의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됐겠죠, 분명히.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데요. 좋지 못한 감정을 가져요. 좋지 못한 감정을 가져요.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헤스켓, 세서, 하트입니다. 좋지 못한 감정을 말합니다. 좋지 못한 감정을 갖습니다. 헤스켓, 세서, 하트. 이렇게 딱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이라고 하면 저희가 열악한 서비스 경험 이렇게 하고 계시는 벨과 잼케,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험하는 거. 심각하게 떨어지는 자이다물과 벨이
그리고 이제 파라수라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원래. 허용 영역, 허용 영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거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성과, 그죠? 그다음에 베리 레노드 파라수라만. 자, 이 사람들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정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딱 특정한 키워드를 갖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략론에서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물어보는 건 지금 보시는 서비스 실패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자, 서비스 실패 처리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공정성 유형입니다. 공정성 유형이라는 건 저희가 개론에서 끊임없이 배우셨던 거고요. 세 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론에서 이 공정성 이론이 출제가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유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론에서 배우실 때의 공정성은요, 일단 내용을 가지고 세부 하부적인 하부의 그 개념 설명을 가지고 명칭을 찾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근데 전략론에 오게 되면 꼭 지금 이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를 제시해 줘요. 예시를 제시해 주고 그걸 갖고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론에서 보시는 공정성 유형 문제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요. 이것과 동일하게 2018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문제와 이 실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래. 해결하는 과정. 벌써 정답은 나오죠. 해결하는 과정. 그죠? 쭉 진행된 과정.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회사의 정책, 규칙, 적시성 등이 해당합니다. 이 제가 수업할 때도 이제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이 예시를 체크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게 문제, 실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해결해 나가고 있대요. 네, 이거 가지고 정답을 유추가 가능합니다. 뭘까요? 절차 공정성입니다. 네,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죠?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꼭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또 20분이 넘어갔네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입니다. 2장 문제. 브레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의 품질 차원.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에는 뭐 결과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상호작용 품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왜요? 문제에서 분명히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꼭 말씀드리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와 누가 떠올라야 된다? 직원과 고객이요. 그러면 저희 기본서라든가 서비스 전체에 있던 이 프로세스에서는 고객의 어떤 이런 관점을 설명하는 것보다 직원의 관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밑에 5개 보기 중에 직원에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직원. 1번 정책. 얘는 물리적 환경 품질이겠죠. 네, 그죠? 2번 처리 시간. 저 직원 겁나 빨리 처리해줘. 직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처리 시간이 맞습니다. 3번 편의성. 물리적 환경 품질이요. 여기 가면 기다리기도 너무 편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성. 네, 전문성 결과 품질입니다. 전문성 결과 품질. 기술, 결과 품질입니다. 이래서 제가 꼭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상호작용 품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꼭 선생님 하나는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결과 품질이거든요. 네, 결과 품질, 전문성과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만으로 난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하면 매번 영상마다 떠드는 겁니다. 제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고요. 이렇게 생긴 카페고 가능하면 7만원 자꾸 내지 말고 단 한 번에 합격해 봅시다.
그래서 시험 합격에 필요한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에 대한 건 거의 모든 형태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3년 동안 평균 합격률이 뭐 92.8% 이상이에요. 충분히 입증하고 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출문제 자료 또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에 와서 무슨 뭐 안녕하세요 저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시험 준비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만 선생님 질문 한 2개 정도만 하면 다 보실 수가 있게끔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 5번째 영상은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